한 권의 책으로 건강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50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70대였던 적이 있지 않은가? 요가 강좌에서 만난 여성이 40대로 보였는데 어느 날 30세 자녀를 데려와 당신에게 소개한 적은? 이 책은 당신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도록 도우려고 한다. 나이 들어도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들, 나이 들어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행복하고 섹시하고 민첩하고 튼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건강 습관을 당신도 몸에 익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도 아니고 복권처럼 임의로 주어지는 혜택도 아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선택의 결과물로서 누구나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면 가질 수 있다. 어떻게 나이 드는가는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다. 설명하자면 길어지겠지만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이 몸과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신체의 기능과 회복력을 결정한다. 1. 기본 원칙. 오늘 당장 바꿔야 할 것들. 소식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어서 연료가 적게 필요하다. 최근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노년기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먹는 양만 계산했다.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5년 단위로 식사량을 조금씩만 줄이기만 해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을 적게 소비하면 몸 안의 기관들의 부담이 덜 간다. 소식을 하면 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고 버려야 할 폐기물도 적어진다. 몸의 일거리가 줄어들면 남은 에너지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식하라는 것은 어려운 요구라는 생각도 든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에는 늘 음식이 중심에 놓인다. 가족, 친구들과 식탁에 둘러앉는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공동체, 사랑, 공유, 연결과 같은 것들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도 꼭 필요하다. 다만 그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릴지를 현명하게 결정하고 당신이 바꿔야 하는 습관들에 신경을 써라. 혹시 특정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과식을 하는가? 아니면 직계 가족들과 함께할 때라든가 술을 마실 때는 어떤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음식을 먹일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녀 양육에서 음식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아이들이 자랄수록 하루 3끼 식사 외에도 중요한 일이 많아진다. 어쩌면 당신은 일정한 시각에 무조건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필요에 맞춰 그리고 나이에 맞춰 생활할 여건을 갖춘 사람인지도 모른다. 당연한 말이지만 칼로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다. 빵, 파스타, 밥과 같은 흰색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 탄수화물은 몸 안에 들어오면 당으로 바뀐다. 그래서 고령층의 당뇨 발병률이 높은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뇨 위험을 낮추려면 영양가 없는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물론 음식은 복잡하기도 하다.
사실 배가 고프다는 느낌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재미있는 일, 애정, 운동, 신선한 공기, 잠, 아니면 그냥 물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소식이란 당신의 몸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습관적인 행동을 경계하는 것이다. 먼저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단순한 규칙을 지켜보라. 공복을 채우는 것과 바디 단추를 풀어야겠다고 느낄 만큼 배부르게 먹는 것은 다르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삶이 달라진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16시간 단식. 짧은 단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롭다. 첫째 이유는 칼로리 섭취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자연히, 그리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전체 식사량이 줄어든다. 둘째, 소화기는 휴식하고 충전한 다음에 더 잘 작동한다. 그리고 소화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을 때 몸에서 자체 수리가 잘 진행된다. 셋째, 단식은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처럼 노화와 체중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호르몬들을 크게 변화시킨다. 넷째, 단식은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자극하는 유익한 작은 스트레스에 포함된다. 다섯째, 단식을 하면 자가포식이 시작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다. 자가포식은 세포의 해독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주일에 2-3번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서 두 끼니 사이가 16시간까지 벌어지도록 하라.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실천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오후 7시나 8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끝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잠을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큰 잔의 물을 따라 마셔라. 그러고 나서 11시나 12시에 영양가 풍부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 된다. 물론 처음에는 단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16시간이 불가능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무턱대고 16시간에 도전하지 않아도 된다. 12시간으로 시작해서 14시간으로 늘리고 성공하면 16시간에 도전해보라. 몸이 적응하고 나면 단식이 기분 좋게 느껴지고 묘한 해방감이 들면서 당신은 뭔가를 계속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몸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지 않아도 우리 몸은 기능을 잘 수행한다. 또한 단식으로 탄수화물 중독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머지않아 당신은 단식을 하는 날이면 자유를 얻은 기분이 들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짧은 단식은 고통이라기보다는 휴식에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음식 섭취라는 절차를 제거하면 아주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른다. 2. 간단한 변화, 근본적이지만 쉬운 시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호르메시스란 짧고 강렬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생명체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호르메시스를 일으키고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적당한 운동을 주로 하면서 강도 높은 운동을 잠깐씩 배합하는 것이다. 언덕 오르기, 자전거 타기, 노젓기,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 시간 중 일부를 짧고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에 할애하라. 강도가 얼마나 높아야 할까? 글쎄, 운동의 적정 강도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그 운동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운동 중에 호흡이 어렵지 않아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한 운동이다. 따라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숨이 차서 수다를 떨지 못할 정도여야 고강도 운동이다. 잠깐씩 짧게 고강도 운동을 하는 방식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아주 전문적인 용어 같지만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대부분의 운동에 적용 가능한 단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분 동안 운동 강도를 높이고 1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고
3분 동안 원래 강도로 돌아간다. 이 패턴을 반복한다. 당신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을 처음 시도한다면 평소에 하던 운동을 하면서 이 패턴을 3회 반복하라.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면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삽입하라.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삽입하면 수영장 코스를 왕복하는 것처럼 지루한 활동이 일종의 게임처럼 바뀌어서 재미있어진다. 게다가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헹구기.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메시스의 기회가 많이 있다. 가장 쉬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30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냉수마찰은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은가? 몸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 몸은 확 깨어난다. 냉수마찰을 하면 몸의 기, 에너지가 활발하게 순환한다. 요즘에는 서양의학 책에도 냉수마찰이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나온다. 냉수마찰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야말로 생활과 장수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음식 섭취나 수면에 관한 조언들도 모두 미토콘드리아의 생산과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찬물로 마무리하는 작은 습관 역시 미토콘드리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뜻한 물, 찬물 공식은 역으로 응용해도 된다. 차가운 수영장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따뜻한 물로 몸을 담가보라. 사우나와 찬물 샤워를 번갈아 해보라. 또는 겨울에 외투를 입지 말고 잠시 바깥에 나가보라.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난방이 잘 되는 실내에 오래 있었다면 더욱 상쾌할 것이다.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잠깐 쐬어주면 몸에 좋다. 호르메시스의 원리를 응용해서 몸에 다른 종류의 가벼운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짧은 단식을 하거나 잠깐씩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보라. 가벼운 스트레스는 몸을 청소하는 자가포식을 활성화하고 세포의 기능 수행과 회복을 돕는다. 나이가 들면 세포의 기능 수행과 회복 능력이 감소한다. 우리의 몸에 짧지만 강렬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몸은 손상된 곳을 더 잘 복구한다. 우리의 몸은 항상 스스로 수리를 하는데 호르메시스는 그 수리에 도움을 준다. 마그네슘을 챙겨라. 미네랄의 일종인 마그네슘은 중년 이후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 있는 300가지가 넘는 효소의 신진대사에 관여한다. 마그네슘은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혈압을 낮추고 뇌와 심장의 기능 수행을 돕고 긴장을 완화하고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해준다. 장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질 좋은 휴식은 황금과 같다.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호박씨, 검은콩, 자연산 태평양 가자미가 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다 해도 사람들의 80%는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한다. 그러니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하라. 마그네슘 보충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다. 모든 마그네슘 보충제에는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으면 좋고 반드시 음식과 함께 복용할 필요는 없다. 또 마그네슘은 목욕 중에 피부를 통해 흡수할 수도 있다. 입욕제로 많이 쓰는 앱손 솔트는 마그네슘의 한 형태로서 따뜻한 목욕물에 풀어 넣으면 근육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준다. 3. 어떻게 먹을까? 음식의 질과 영양. 자연 상태에 최대한 가까운 음식을 먹어라. 우리는 거의 항상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 진짜 음식,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상하는 음식을 먹자. 상자와 캔, 밀봉된 비닐봉지에 담겨 나오고 오싹할 정도로 유통기한이 긴 식품들은 멀리하자.
사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자는 것은 단순한 원칙이다. 그래도 이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반대로 행동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가공된 식품이란 흔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생각하는 정크푸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포장 용기에 담긴 음식,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음식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이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는 가공식품이 많다. 그런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 너무 깔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 방금 수확했거나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재료로 만든 정말로 신선한 음식들을 가까이 하라. 최대한 자연에 가깝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보통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식재료를 키우는 방식이 문제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간에 변형이 가장 적고 농약이 가장 적게 뿌려진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유기농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어떤 작물들은 반드시 유기농을 선택해야 한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는 좋은 선택이다. 당신은 생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로컬푸드는 운송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수확한 시간과 당신이 구입하는 시간이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상당수가 변형이 많이 가해진 것이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은 당신의 몸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와 대량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한다. 녹황색 채소, 콩류, 과일 같은 농작물만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종류의 식재료도 최대한 질 좋고 신선한 것을 골라야 한다. 생경과 목초를 먹인 닭에게서 얻은 달걀, 방사 사육하고 싱싱한 풀을 먹이고 항생제를 주입하지 않은 동물에게서 얻은 고기와 유제품을 선택하라. 날마다 식단에 탄수화물이 없는 채소와 갖가지 녹황색 채소를 아주 풍부하게 넣어라. 다양한 채소에는 각기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다. 당신에게 매일 아침 똑같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고 그렇게 먹는 것이 좋다면 오후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어보면 어떨까? 자기가 사는 지역의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색소가 많이 포함된 채소에는 영양소도 그만큼 많다. 좋은 음식으로 하루 2끼만. 중년 이후에는 건강 측면에서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 가장 덜 중요한 끼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에 부담이 덜 가고 처리할 일이 적고 소화와 분류의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회복과 수선에 사용할 에너지가 확보된다. 또 짧은 단식은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긍정적인 호르메시스 효과를 발휘한다. 작은 스트레스를 견뎌내면 우리의 몸은 더 튼튼해진다. 하루 2끼 식사를 원칙으로 삼으면 몸에 부담이 덜 가고 덤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반드시 아침을 생략할 필요는 없다. 저녁 식사를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이 아니라 열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일과 시간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되도록 잠자리 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라. 나이가 들면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하루 2끼 식사라는 원칙을 지키기가 쉬워진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가 성인이거나 10대일 경우 각자의 계획표대로 생활할 테니 하루 3번 꼬박꼬박 식사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당신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기가 좀 더 쉽다. 하루 2끼 식사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 식사는 가족들의 생활이나 사교활동의 중심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 데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하루 2끼가 고정불변의 법칙은 아니지만 하루 2끼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동과 휴식.
스마트하게 운동하고 그날그날 회복하라. 근육량 유지는 결정적이다. 대다수 사람은 40세가 넘으면 매년 1%의 근육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70세가 될 무렵이면 우리는 20대 때 근육량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이것은 나이 듦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불린다.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려면 근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50대 후반까지는 근감소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 자신을 잘 돌보고 운동을 하면 되게 괜찮다. 60에서 65세 정도부터는 단백질 섭취량을 25% 정도 늘려야 한다. 퍼즐의 다른 조각은 근력 운동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끌기와 물건 들어 올리기 같은 저항성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력 운동이란 단순히 뭔가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아니다. 근력 운동은 저항성이 있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저항성은 운동용 밴드, 공, 아령, 바, 끈, 운동기구, 그리고 요가에서 몸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플랭크 자세 또는 푸시업의 하강 동작과 같은 자신의 체중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면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근육이 일을 하지만 관절의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는 안전한 운동을 하라. 다음날 약간 옥신거릴 정도라면 충분히 열심히 운동한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어떤 방식으로든 근력 운동을 하라. 이제는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땀이 쭉 빠지는 힘든 운동을 즐기고 그런 운동에서 쾌감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극한까지 밀어붙이지는 마라. 운동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도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면역체계를 긴장시킬 우려가 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의 80% 선에서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하라. 그리고 당신의 일상생활 중 어떤 행동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 그 행위를 중단하라. 5. 최적의 정보, 최선의 나이듦을 위한 웰니스 심화편. 면역력의 진실. 최근 코로나의 대유행 속에서 면역에 관한 혼란이 많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코로나에 감염되면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노년층이 고위험군인 이유는 단순히 연령이 높아서가 아니라 면역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령자 중 다수가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혈당, 당뇨, 고혈압, 과체중 같은 증상들은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하지만 이것이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어느 연령대에 속하든 간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위험이 더 커진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면역 반응이 약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의 다른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도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젊을수록 몸이 튼튼한 것이다. 또 어떤 생활 방식을 선택하느냐도 면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바이러스와 병원균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그리고 밀집형 가축 사육 시설을 생각하면 전염병의 대유행은 이번 한 번이 아닐 것이다. 당신의 몸이 건강한 면역체계를 갖추고 대비하도록 하라. 건강한 면역체계란 눈금이 정확히 매겨진 잘 보정된 면역체계를 뜻한다. 병원체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아야 건강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목격한 것은 그 질병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면역세포에서 분비하는 단백질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염증성 물질이 걷잡을 수 없이 분비되어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때로는 그 손상을 돌이킬 수 없다. 현대 사회에는 뭐든지 많을수록 좋다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지나치게 활발한 면역 반응은 지나치게 약한 면역 반응과 똑같이 위험하다. 하지만 이것은 의미론적인 표현일 뿐이고 요점은 건강한 면역체계, 눈금이 정확히 매겨진 면역체계는 몸속의 다른 기관들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면역체계는 장, 폐, 피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혈당, 혈압, 체중 수치가 괜찮으면 면역체계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6. 날마다 하는 일. 생활 방식의 숨은 비밀. 날마다 발을 돌봐주어라. 발에 신경을 쓰고 살기는 쉽지 않다. 보통은 통증을 느껴야 발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발이 아프면 생각이 발에만 집중된다. 신체 지속 가능성 전문가인 야무나 제이크에 따르면 신체의 어느 부위든 부상을 입으면 발에 부담이 간다. 다시 말해 당신이 발에서부터 부정적인 패턴을 만들면 문제는 발에 머물지 않고 위로 올라온다. 어떤 사람에게는 발 관리 보조기구가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못 된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날마다 발 관리를 해주면 좋은 점이 많다. 발 관리는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진정 효과가 크다. 다음은 야무나의 제안이다. 신발을 자주 바꿔 신어라. 당연한 얘기지만 굽 높은 신발을 계속 신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운동화만 신어도 해로울 수 있다. 발이 건강하고 잘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 종류의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녀야 한다. 그러니까 신발을 자주 바꿔 신어라. 편안한 신발을 다양하게 갖춰놓고 번갈아가며 신어라. 그리고 발이 아픈 신발은 그만 신어라. 신발이 발을 아프게 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맨발로 생활하라. 퇴근해서 집에 왔거나 간단한 볼일을 보러 나갔다 오거나 운동을 마치면 최대한 빨리 신발을 벗고 발을 쭉 펴야 한다. 저녁에 맨발로 걸어다니면 하루 내내 조이고 끼었던 모든 근육이 움직일 기회를 얻는다. 특히 잔디, 흙, 모래 같은 자연의 표면 위에서 맨발로 걸으면 대지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 발 마사지를 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을 계속 움직이고 발에 자극을 주어라. 당신이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데 남몰래 신발을 벗을 수 있다면 바닥에 테니스 공이나 발 마사지 도구를 놓아두고 일하는 동안 발바닥을 마사지하라. 피부를 지켜라. 비누든 로션이든 샴푸든 향수든 피부에 바르는 제품은 항상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어떤 제품이든 화학 물질이 든 것은 피하라. 쉬운 요령은 다음과 같다. 항균 비누 말고 보통 비누를 사용하라. 항균 세정제는 당신의 몸에 필요한 좋은 균과 나쁜 균을 구별하지 않고 모조리 죽이는 화학 물질이다. 항균 세정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마라. 항균 세정제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지 못하고 당신의 몸에 사는 좋은 박테리아를 공격하기 때문에 세포, 조직, 기관들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화장품 홍보 문구에 속지 마라. 화장품 브랜드 중에는 겉으로는 순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라우레스 황산 나트륨, 프로필렌 글리콜 미네랄 오일, 그리고 합성향이 들어간 제품이 많다. 식물 성분, 천연, 순수 같은 말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 파라벤, 무첨가라고 해서 그 제품이 나쁜 재료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전체 성분 표시를 읽어보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나이가 들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므로 질 좋은 로션은 기본이고 각질 제거를 살살 해주면 좋다. 샤워하기 전에 드라이 브러싱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
바디브러쉬로 피부를 깨끗이 쓸어주고 죽은 피부인 각질을 제거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피부의 수분 회복을 위해서는 복잡한 제품을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천연 화장품을 찾아 써라. 아니면 시어버터, 코코넛 오일, 아몬드 오일 같은 유기농 크림과 오일을 사용하라. 단독으로 나온 제품도 좋고 두세 가지를 혼합한 제품도 좋다. 책이나 동영상을 참고해 집에서 천연 재료로 천연 화장품 만들어 써보는 것도 추천한다. 주근깨나 지적 같은 달갑지 않은 변화를 잘 살펴라. 피부에 모가 나기 시작하면 피부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고 호르몬 분비가 바뀌면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눈에도 변화가 생긴다. 당신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정크푸드를 먹지 않고 모공을 비롯해 여러 경로를 통한 독성 물질 흡입량을 최소화한다면 피부 상태도 좋아질 것이다. 7. 내면의 건강. 최적의 마음에서 오는 것들. 안 하던 일도 얼마든 해볼 시간. 삶에는 이런저런 변화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으로 그 여유를 채우면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늦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새로운 일에 뛰어들어라. 땅에 씨앗을 뿌려라. 수업을 듣거나 옛 취미를 되살리거나 당신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일을 찾아보라. 어학 학습용 앱을 깔아라. 기타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내라. 코딩을 배우거나 탱고를 배우거나 숲속에서 약초를 찾아보라. 개인적인 일이면서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 한결같은 기쁨을 주는 일을 찾아내라. 어쩌면 당신은 남을 돕는 일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일을 먼 미래로 미루지 말고 당장 자원봉사를 신청하라. 당신이 남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 누구를 돕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라. 적절한 대상을 골라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면 자원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질 것이다. 동물보호소에 연락해 자원봉사가 가능한 날짜를 알아보고 인근 공원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요리 봉사 모임을 알아보라. 봉사를 하고 당신이 돌려받는 것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이 불가능하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당신의 인맥이 넓어지기도 한다. 안 될 게 뭐야? 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하라. 당신의 세계에 행동과 성장의 정신을 불어넣어라. 당신이 언젠가 하겠다고 쌓아놓은 일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 일에 뛰어들어라. 여행, 모험, 창의적인 활동, 봉사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삶의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의 단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오늘 서리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프랭크 리포먼, 데니얼 클라로 지음, 안진이 옮김, 더 캐스트 출판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기능의학 전문가로 활약해온 저자들은 책에 소개한 행동 수칙들이 대부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이고 그들이 새로 만들어냈거나 발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이 원칙들을 다시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그들은 책의 맺은말을 통해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재배한 작물로 음식을 만들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듦을 위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행동에 대한 존중을 다시 일깨워준 책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오늘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